남편과 연애를 할 때 일입니다. 시골 중에서도 아주 깡시골로 농화를 갔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아마 마을 어르신 자녀 중 하나가 뭔가에 합격을 해서 걸어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사시나 행시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도시에 있는 아파트 부녀 회장이 된 걸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뭐 저런 걸 다 경사라고 저렇게 플랜카드까지 걸어놨냐고 한참을 말했더니 글쎄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이러는 겁니다. 왜? 어르신들로서는 기쁘실 수도 있지. 자식이 이 시골에서 번듯하게 잘 커서 도시에 큰 아파트 살면서 거기에 한 자리 했다고 하면 그게 그냥 장하고 대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때였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반했던 순간이요. 그 당시에는 그의 그런 말이 몹시도 멋지게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배려가 보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한번 콩깍지가 눈에 철썩 달라붙으니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 그런 쪽으로 좋게만 보였습니다. 돈을 안 쓰고 구두쇠처럼 구는 건 알뜰살뜰 규모 있는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건 이 시대에 없는 참 효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제 팔자 제가 볶으려고 아주 눈에 단단히 뭐가 씌었던 거죠. 나중에서야 그게 절대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끼는 건 그저 쪼잔한 성격에 배포가 작아서 그런 거고 효자인 건 그 사람 아니면 모두가 손 빨아야 하는 환경, 즉 뭐 하나 주워 먹을 것도 없는 집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제 발등 제가 찍은 거죠. 사실 저희 집도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집은 아니어서 저도 검소하다면 검소한 편에 들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느낀 남편은 검소한 게 아니라 그냥 찌질했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구질구질한지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정신 못 차릴 그 시절 남편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정년 보장되는 공기업 갈 거야. 괜히 사기업 가서 승진에 목매다가 흐지부지 쓰러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그 말도 참 좋게 들렸습니다. 지금에서야 야망 없는 소심한 놈이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이 허망하게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않고 딱 현실 직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사람이 한번 눈에 뭐가 씌이면 같은 상황도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이나 봐요. 어쨌건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니냐며 말리셨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빨리 결혼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처음 결혼 준비할 때부터 어렴풋이 깨닫기는 했지만 결혼해서 마주한 시댁의 현실은 더 구질구질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농활 가서 아니 무슨 부녀 회장이 된 거를 저렇게까지 플랜카드를 써 붙이냐고 비웃었을 때 남편이 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찔려서 그런 거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공기업에 합격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고 유명한 그런 곳은 아니고 아주 굳이 따지자면 큰 공기업과 연계된 작은 회사이고 그냥 대우를 공기업 직원에 준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계열사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속상했거든요. 결혼 앞둔 3달 전에 이번에는 꼭 붙을 거라 자신하던 회사 낙방하고 백수 상태에서 결혼을 한 터라 신랑 쪽 하객도 적었고 저희 부모님 볼 낯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왕 노력한 거 좀 더 애써서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마치 믿는 구석 생긴 사람처럼 적당히 아무데나 시험 봐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으로서 얼른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무와 책임감에 절실해서 직장을 잡았는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대충 비비면서 살자 하는 마음인지 말이죠. 남편은 아무리 봐도 후자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으면 스스로에게라도 좀 창피해서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 남들이 보면 무슨 공사 대표로 취업한 줄 알게끔 자랑을 하는 거죠. 남편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좀 가짱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시부모님 같으면 결혼하자마자 자기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으면 그래도 복 있는 며느리 들어와서 아들이 덜컥 합격했다라고 칭찬해 줄 만도 하잖아요. 비록 그게 진심이 아니고 대충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지라도 정말 말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그런 거 일절 없이 그저 당신들 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아들 치아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 저는 기둥이나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하시면서 글쎄 남편 손 붙들고 펑펑 우시다가 덩실덩실 춤추다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장원급제를 해도 이것보다는 덜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심했어요. 다들 흥분의 집 애들처럼 남편의 입신양명만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합격한 남편으로 인해 기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반응이 저를 좀 기막히게 했습니다. 에이구, 아까워라. 이렇게 번듯한 회사 들어갈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좀 미루라고 할걸.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시길래 순간 저도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 생각, 저에 대한 배려를 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백수로 결혼시켜 저와 친정에 볼 낯이 없으셨던 건가,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더 멋진 여자, 조건 좋은 여자 만날 기회 다 놓쳤다. 공기업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노. 언제 잘릴지 모르는 쥐꼬리만한 회사에서 쌀톨만큼 월급 받으면서 우리 아들 어깨 무겁게 하는 그런 데 말고. 에휴, 에휴. 한숨을 아주 땅이 꺼지라 내쉬면서 제 앞에서 대놓고 아쉬워하시는 거 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글쎄 돈 없다고 저희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지도 않으셨으면서 플랜카드는 100만 원어치 덜컥 뽑으시는 겁니다. 아니 누가 공기업 붙었다고 동네 어귀에서부터 몇 미터 단위로 플랜카드를 붙입니까? 네,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이 바지 음식 해다 드린 걸 꽝꽝 다 얼려놨다가 그걸로 글쎄 잔치 음식 하시면서 온 동네에 한턱 내신 거 있죠. 그나마 모자라는 돈은 남편에게 받아서 아주 분수에도 맞지 않는 거한 턱을 내셨습니다. 결국 당신들은 돈이 없어서 낑낑거리며 저희한테 생활비 내놔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블랙카드, 그 쓸데없는 거 만드는데 큰 돈 쓰시고 생색도 제 이바지 음식, 남편이 낸 돈으로 내신 분들입니다. 사실 부모님이야 평생 큰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으니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 두 시동생들까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건 하나 없이 형만 바라보고 있는 건 옆에 있는 제가 다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좀 낫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잖아요.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굴고 하고 싶은 거 턱턱 질러버린 후에 그 수습을 형한테 맡기고 때를 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고 싶은 거 지를 테니 형은 수습하고 도와줘라, 이런 마인드라고 할까요? 글쎄, 큰 시동생이 자기 형 공기업 붙었다는 소리 듣고 대뜸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앞으로 엄마 아빠는 그냥 형이랑 형수가 다 부담하면 되겠네. 공기업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빵빵하다며.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모 부양까지는 힘들지. 형 고마워. 형 덕에 아주 그냥 한시름 놓았네. 그리고 형, 내가 알아보니까 공기업은 든든해서 대출도 엄청 잘 나온다던데 나 좀 도와줘. 응? 미리 고마워. 서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뻔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결혼은 했고 제 팔자 제가 찍어 눌렀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거기에 수긍하며 순응하며 살아야죠. 그래도 이 와중에 제가 한 가지 믿었던 건 남편의 인성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모나다는 소리 안 듣고 사람이 수더분하고 악한 구석이 없으니 그냥 데리고 살면서 그때그때 힘든 건 대화로 풀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이 정말 큰 오산이었다는 건 살면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 좋은 말인 건 아는데 없이 자란 사람들 특유의 기묘한 피해의식과 거지 근성이 살면서 점점 보이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부잣집에서 아주 사치하며 자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 집도 중상층보다는 오히려 조금 검소하고 소심하게 살아온 집이거든요. 사실 저랑 오빠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할머니 댁이 꽤 크고 번듯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10살도 되기 전에 조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로는 거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았던 마당이 10평이었는데 100평으로 기억하는 건지 집이 2층 집이었는데 4층 집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든 것이 다 희미합니다. 아빠에게 형제 자매가 따로 없어서 분명 물려받으신 것이 있으실 텐데 저랑 오빠가 성인이 다 되었을 때도 별다른 말을 해주신 적은 없고요. 저희 남매도 굳이 캐묻지 않고 순둥순둥하게 현실 직시하면서 자랐습니다. 저 결혼할 때는 다행히 시댁이 많이 기우는 편이어서 예단 예물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는 바람에 큰돈이 들지는 않았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 최선을 다해서 저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벌어서 100% 제 돈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일찍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엄마 아빠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나마 먼저 자리 잡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오빠가 새언니 몰래 좀 도와줘서 결혼을 할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저도 사실 이렇게 결혼하는 건 힘들 뻔했습니다. 저도 부유하게 자란 게 아니지만 그래도 써야 될 땐 쓰고 안 써야 될 땐 안 쓰고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대체 10년을 연애했는데 왜 연애할 때 그렇게 하나도 안 보였을까요? 누굴 탓하겠어요? 해벌레 했던 저를 원망하는 수밖에요. 그런 사소한 생활적인 것들이 다 부딪히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무슨 공기업 다니는 게 벼슬이나 된 것처럼 싸운 끝에 항상 저를 무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냥 작고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물론 안정적이라는 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는 거였지만 그래도 월급 안 밀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서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할 때면 늘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회사 다니면서 야,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 말이 사실 한두 번 들을 때는 귓등으로 흘리고 넘어갔지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대체 자기가 공기업 다니는데 왜 제가 고마워해야 하나요? 저한테 뭐 하나 오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아니, 뭐 자기는 얼마나 철밥통이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나 싶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절 볼 때마다 정말 입버릇처럼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조금 더 능력을 키워서 공기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니? 어머님,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나름 괜찮은 회사예요. 예, 그래도 안정적이고 이름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공기업이랑 네가 다니는 그런 데랑 똑같니? 너야 막말로 사장이 돈 들고 나르면 그날로 회사 망하는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님, 요즘에 누가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요. 그리고 사실은 공기업이 망하려면 더 금방 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구조조정하거나 다른 데랑 합쳐버리면 공기업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건데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건데요. 어머, 얘, 너는 말을 해도 애가 왜 그렇게 못되먹게 하니? 그래서 네 남편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어? 이 시어미한테 시위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제가 다니는 회사 무시하고 그러시니까. 예, 내가 무시를 하긴 뭘 무시를 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식으로 시험 딱 봐서 나라가 딱 인정하는 그런 회사 들어간 거랑 너처럼 그냥 이력서 몇 장 넣어서 들어간 거랑 어디 그렇게 수준이 같니? 쟤도 회사에서 지 수준이랑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해 못 해주는 여자랑 사니 아이고 제 속도 참 속이 아니겠다 싶다.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함이 목구멍 끝까지 치받아 올라왔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쇠기의 경일기였거든요.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시험이 말 무시한다고 저한테 못 배워 먹어서 그렇다고 또 험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 못 배워 먹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디 가서 험한 소리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이고요. 지금도 고맙다, 감사하다 소리 들으시는 분들이지 이상한 소리 들으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저를 건드리시는 것까지는 그냥 귀머거리입니다 하며 넘어가겠지만 부모님까지 건드시니까 정말 어이없고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울뚝불뚝한 것도 애정이 있고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어야 계속 힘든 거지. 아예 어느 순간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것도 또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지더라고요. 더 이상 저희 시댁에 제가 신경을 안 쓰게 됐다고 할까요? 시댁에 신경을 안 쓰게 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남편만 바라보던 시댁 식구들이 결국에는 남편한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물론 싸웠죠. 이혼하자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 둘이 꾸리는 가정에 피해 안 가게 하겠다며 저한테 아예 신경 끄라고 하더라고요. 첫 시작은 큰 시동생이었습니다. 글쎄 큰 시동생이 제 남편을 찾아와 무슨 큰 거래라도 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형, 나 아무래도 회사 생활은 진짜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형한테 저기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천만 원만 사업 자금으로 좀 대주라. 처음에는 펄펄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없는 마당에 2천만 원이 어딨어요. 그리고 누가 빚을 내서 형제 사업 자금에 조건 없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형에 비해 모자라는 듯한 남동생 안타까워하셨던 저희 시부모님이 눈물바람을 있는 대로 하면서 남편한테 읍소를 한 겁니다. 동생도 든든하게 서야 집안이 편하지 않겠냐며 그 2천만 원 그냥 군말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이 한 가지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랄까 착한 장남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자기는 집불도 가진 거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주변에서 우리 장남 멋있다, 우리 형 최고다 이렇게 우쭈쭈 세워주면 그 칭찬에 취해 무리해서라도 번듯한 장남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남편의 착한 장남 증후군을 이용하는 사람이 큰 시동생 하나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조했던 것이 저의 불행의 시작이었죠. 큰 시동생은 뭐라도 해보겠다며 형한테 돈을 뜯어가는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시동생은 그냥 무작정 사고치고 형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들어눕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도와줘야 한다, 아니면 나 죽는다 하고 배째라고 하는 거죠. 물론 큰 시동생도 뭘 해보겠다고 가져간 돈으로 제대로 뭔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 고문이라고 한 겁니다. 작은 시동생은 늘 한밤중에 전화를 해 저희 부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치거나 술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음주 운전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박판에서 다 잃고 무서운 사람들한테 협박당하는 거죠. 정말 사고뭉치 중에 사고뭉치예요. 오죽하면 제가 작은 시동생은 어디서 허구한 날 무슨 사고를 칠까 고민하는 사고 수집가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죠. 이런 식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한테 매번 뭔가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과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저희 친정 아빠에게 큰일이 하나 생겼거든요. 평소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피곤하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랑 오빠가 억지로 고집부려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이 없던 병도 앓게 되면 그때부터 아파. 그냥 적당히 이 나이 때쯤까지 살았으면 억울할 거 없겠다 하는 나이까지 살면 굳이 건강검진이니 뭐니 해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어차피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죽음이야. 나야 뭐 자식 둘 다 시집 장가 보냈지. 며느리 사위 다 봤지. 그리고 내 마누라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언제 죽어도 괜찮은 삶을 살았으니까 건강검진 같은 거에서 애써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란다. 아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도 사는 동안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병은 사방팔방 소문내고 알리랬다고 하잖아요. 건강검진 한 번은 받아요. 그렇게 몇 달을 설득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글쎄 거기에서 그만 췌장암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꽤 진행된 말기 상태여서 병원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항암 치료도 크게 소용없고 수술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오빠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빠는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거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봐라. 나는 내가 다 느낌이 있었다니까. 야 이거 몰랐으면 괜히 병원비 안 들이고 그냥 즐기면서 네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며 그렇게 살다 가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게 뭐야. 괜히 병이 뭔지 알아가지고 자식 새끼들 심란하게 만들고 네 엄마 눈물 빼게 만들고. 아빠 시한부야.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 아버지, 우리 다른 병원 한 번 더 가봐요. 오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원래 병원은 여러 군데 가보라고 사람들이. 아이고 됐어. 그래도 내가 고마운 거 하나는 덕분에 내가 가기 전에 재산 정리며 내가 남긴 것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서 그거 하나는 좋다. 아빠가 재산이 어딨어. 우리 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재산 있는 집이 아닌데 무슨 재산 정리할 시간이 생겨서 좋대. 나랑 오빠랑 안 싸울 테니까 괜시리 없는 재산 분배하느라 애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건강 챙겨요. 내가 재산이 왜 없어? 너희가 열심히 안 살까봐 내가 숨겼지.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땅도 좀 있고 내가 벌고 불리고 모은 돈도 있고 너희들이 각각 결혼할 때 혹시 우리 아빠가 재산이 많으니까 아빠한테 의지해서 시작해야지. 나는 생각할까봐 그냥 별말 안 했던 거다. 딱 너희가 우리 사정 생각해서 해달라고 한 것만 해주자 하고 너희 엄마랑 그렇게 약속했어. 네, 저희 집 생각보다 부자였더라고요. 다만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 검소하게 사셨던 데다가 굳이 돈 있는 거 티 내고 살아봐야 쓸데없는 똥파리만 꼬이고 실속 못 차리고 산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어서 그걸 티를 안 내줬을 뿐이었어요.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외제차에 엄청 큰 집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게 또 저희 엄마 아빠 스타일인 거를 알게 돼서 그냥 아빠한테 그 얘기 듣고 한번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저와 오빠를 붙들여다 앉혀놓고 글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쓸데없는 치료 안 받을 거다. 너희가 내 항암 치료다 뭐며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안 받으려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사는 날까진 치료는 받다가 가야지. 아니다. 내 친구들 보니까 그 치료라는 걸 시작하면 그 즉시 애들이 확 가더라고. 물론 병이 들면 치료를 해야지. 치료해서 낫는 병도 있고. 그런데 내 병은 그냥 연명시키는 거잖냐. 이런 병은 치료라고 시작하면 사람을 휘지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
참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맞다. 이게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내 몸의 모든 게 그 아픈 상태에 맞춰지더라고.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치료를 안 받겠다고요? 그래도 병원에서 하라는 건 해야죠. 네? 내가 의사랑 얘기해서 혹시 나한테 뭔가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덜어줄 약만 좀 받으려고 한다. 대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약물 치료받고 연명 치료하고 그런 거 난 싫다. 너희 이 아빠 소원이 뭔 줄 알지? 그냥 집에서 자는 듯 가는 거. 나는 사는 날까지 내 존엄성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희도 아빠를 좀 이해해라.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차마 병원에 입원시켜 억지로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시한부를 받았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생 저랑 엄마 그리고 오빠를 위해 충실하게 살아오신 아빠를 이렇게 무심히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어서 뭔가 걱정이 되거나 힘든 거 밖으로 크게 티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빠가 췌장암 말기 선언을 받고 더 이상 치료도 안 받겠다고 하시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새어나오고 걱정이 앞을 가려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자꾸만 놓치고 뭔가 실수가 잦아지니까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살짝 신경질을 내면서 대체 요즘에 어디다 그렇게 정신을 빼고 사냐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그게 너무 서럽고 원망스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정신없고 황망해서 남편한테 아빠 편찮으시다는 얘기 못한 거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은 둘째치고 일단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화를 버럭 내니까 그간 쌓여왔던 서름이 터진 것처럼 그저 슬프고 원망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렇게 펑펑 울어대냐? 너 진짜 무슨 일 있어? 몰라, 묻지 마. 아니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말을 해야 알지.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아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아빠 얼마 못 사신대. 췌장암 말기래. 그러자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글쎄 이러는 겁니다. 아, 야 보험은 제대로 들으셨냐? 나중에 사후 보험금은 좀 나오시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빤히 남편을 바라봤더니 그 사람이 살짝 당황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 재산도 별로 없으시잖아. 보험이라도 나와야 남아있는 장모님 생활하시지. 형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뭔가 도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형님도 월급 받아 간신히 생활하신다며 우리도 지금 도와드릴 형편 안 되고. 뭐라고?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손발이 벌벌 떨려왔어요. 아니 지가 사람이면 장인어른이 아프다는 말에 보험금 얘기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부들부들 떨었더니 남편이 살짝 당황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저기 장인어른 보험금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 무작정 슬퍼만 할 순 없잖아.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은 좀 현실적인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신네 식구들 다 좀 감정적이잖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희 식구들의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 식구가 손 붙잡고 펑펑 울기도 하고 저희 아빠가 음악이나 미술 쪽 좋아하셔서 여느 아빠들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해 계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적응하는 거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세상 무뚝뚝하고 본인의 감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빠. 그래도 장인어른이라고 비위 맞춰주고 따르느라고 힘들어 했던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일단 걱정하고 저를 위로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 순간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자기 부모한테 수시로 돈 들어가고 대출해서 밀어넣는 건 당연한 거고 혼자 될 저희 엄마에게 보탤지도 모르는 가능성은 미리 차단하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보태겠다고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딱 보탤 형편 안 되지 않냐고 잘라 말하는 그 인성이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두 시동생이 남편한테 이래저래 돈 뜯어갔던 것도 힘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뻔뻔하게 제 남편한테만 아들 노릇, 자신 노릇 요구하고 저한테도 당신 아들들이 해야 될 효도 요청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지치면서 그 모든 것이 꼴 보기 싫어 점점 마음이 식어가고 있던 차였는데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정이 뚝 떨어질 줄은 저도 미처 몰랐죠. 제 표정이 차갑게 굳는 걸 보고 글쎄 이 사람 저한테 해명하거나 사과하면서 제 마음을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대로 아빠를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빠 하루라도 더 살아서 보험이고 나발이고 꿈도 못 꾸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당장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아빠 몰래 그냥 평범한 통증 치료라고 속이고 한번 제대로 치료 한 번은 해보자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오빠가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했어. 1,000만 원 정도 들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다 부담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너 혹시 얼마까지 가능해? 오빠, 일단 내가 500은 지금 당장 줄 수 있거든? 일단 아빠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절대 치료하지 않겠다는 아빠를 어떻게 하든 한 번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둘이서 500만 원씩 내서 아빠의 치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 돈 뺀 통장을 식탁 위에 뒀었나 봐요. 평소에 서로 생활비 각출하고 용돈 쓰는 거 서로 상관하지 않는데 둘 다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용돈 이래봐야 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들처럼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카페인에 예민해서 안 하고 회사 건물에 있는 타 회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이 매달 20장씩 나옵니다. 먹을 거에 크게 집착하는 편도 아니고 식당 밥도 맛있는 편이어서 늘 식권으로 구내 식당을 이용하니 사실 식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니까 사실 용돈 이래봐야 쓸 곳이 없어요. 회사 내에서는 또 작업복을 입고 일하니 남들처럼 매일 출근복 걱정할 일도 없고요. 하지만 남편은 술도 좋아하고 입맛도 까다로워 회사 식당에서 뭘 잘 안 먹더라고요. 저보다 용돈을 많이 쓰며 항상 모자라고 쪼들려 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치는 막내 시동생, 걸핏하면 돈 좀 보태달라 하는 첫째 시동생에 무슨 공기업에 다니는 게 화수분 항아리 쥐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 시부모니까지 건사해야 하니 빚더미가 아닌 게 용하죠. 그래도 마지막 양심 한 조각은 있어서 제 용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없었는데 그 통장을 보고 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대체 언제 저 돈을 다 모았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리고 500이나 되는 돈을 대체 한꺼번에 어디에 쓴 거야? 참 이상하죠. 한번 정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눈을 희번덕거리며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묻는 그 얼굴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싸늘하게 용돈 모은 거고 아버지 치료비에 보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글쎄 뭐라고 궁시렁거려는 줄 아세요? 세상에 말을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와, 야, 그 나이 먹고도 돈 500이 없었냐? 그리고 시한부 받았다며 쓸데없는 목숨 연장에 자식 돈 쓰고 싶은가? 야, 세상 쓸데없는 돈 쓴다 진짜.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말했잖아. 누구 하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니까. 솔직히 장인어른 가망 없는 거 맞잖아. 없는 형편에 남은 가족들 생각도 하셔야지. 가망 없고 의미 없는 목숨 연장에 굳이 돈을 쓸 이유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뚝 떨어졌던 정에 발이 달려 멀리 달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찐득이 무리 같은 시댁 식구들의 어이없는 행태를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았던 건 그나마 인격은 괜찮으려니 했던 남편 때문이었는데 그 끈마저 끊어진 거니까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남편의 말을 듣고 가타부타 대거리할 의미도 없어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더라고요. 또 뭔가 쿵짝이 맞아 일을 꾸미는지 전화를 받으며 남편은 제 눈치 한번 쓱 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눈앞에 그 인간이 안 보이니 그제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의뢰를 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오빠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댁과 남편에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어차피 마음이 떠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서운하거나 분하거나 그런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버지가 제 이런 복귀는 속 다 모르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친정 엄마와 친정 오빠에게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얘기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숨 푹푹 쉬던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제야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더 말렸어야 했는데. 사실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박서방 눈에 복이 하나도 없고 욕심만 드글드글하다고 너 고생할까 봐 그 걱정하다가 가셨다. 모르고 가셔서 다행이야. 모르고 가셔서 다행이야. 그리고 오빠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고 분을 참지 못해서 한숨을 푹푹 쉬고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꺼내서 입에 물더라고요. 새언니도 어이가 없다며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무뚝뚝한 사람이 글쎄 저를 다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 볼 낯도 없고 오빠 볼 낯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제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족밖에 없죠. 제가 이혼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은 모습을 보였나 봐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저와 오빠를 불러다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빠가 남긴 유산이 많아. 오빠가 깜짝 놀라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땅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 아빠 사람이 얼마나 알뜰했니? 본인이 안 쓰고 그냥 너희들 앞으로 계속 모으기만 했어. 그런데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결혼할 때 줘봐야 남 좋은 일 시킨다고 너희 아버지가 꽁꽁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러더라고. 이제 애들도 각자 자리 잡을 때 됐으니 적당할 때 다 나눠주라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은 생각보다 액수가 컸습니다. 오빠랑 저랑 각각 못해도 20억씩은 물려받게 생겼더라고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왜 해주냐면 이혼하고 어떻게 사나 혼자 푹푹 한숨 쉬면서 고민하지 말라고 해주는 거야. 너 이혼하고 그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생각대로. 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저도 모르게 없던 용기가 마구 솟아났습니다. 이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당내의 사구제까지 싹 마무리하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네가 이혼하고 혼자서 잘 살 수 있겠나며 비아냥거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끝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가족 붙어있는 너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야, 너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시작한 건 당신이 먼저지. 내가 아빠한테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험한 소리는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난 더 이상 우리가 부부로서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조용히 헤어지자.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나 너 아니어도 골 아픈 일 많거든? 진짜 너라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뭘 이혼을 해, 이혼을 하긴. 조금 서운하다고 툭 하면 이혼 얘기하고. 너 그런 여자였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로 이혼 얘기하는 쪼잔한 여자로 저를 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분명 저 몰래 무슨 짓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정 떨어지고 요 몇 달간 대면대면하게 살았지만 연애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랑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그 정도 눈치가 없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네 동생들 또 무슨 사고 쳤지?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한번 힐끗 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글쎄 정말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 엄마 아빠랑 첫째가 치킨집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좀 했거든. 뭐라고? 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아, 나야 공기업 대출 받을 수 있잖아. 아니, 큰도련님이 무슨 사업하겠다고 2천만 원을 해달라고 그런 게 언젠데 또 돈을 해줬다고? 그 2천만 원이 아이 치킨집 가맹비랑 뭐 초기 투자 비용이랑 그런 거였어. 아이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어떡하냐.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마케팅도 해야 되지. 일단 치킨집 열고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아이 내가 투자하고 나중에 그만큼 내 지분으로 받기로 했단 말이야. 나도 다 재테크 개념으로 투자한 거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 500만 원 제가 아빠 위에 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눈 희번덕거리며 펄펄 뛰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더라고요. 이 인간이 돈 100만 원이 아쉽고 당장 급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너무 기막혀서 가만히 노려보고 있자니 이 사람이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다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뭐 장사를 해봤냐? 동생도 그렇고 당연히 서툴 수 있고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건데 에휴, 그런데 참 요즘 사람들 왜 그렇게 못됐냐? 그냥 좀 적당히 넘어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거를 꼭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지금 본사에서 가맹점 해지한다 그러고 손님이었던 인간들이 배상 신청한다고 그러고 아이 몰라 사고 터졌어. 이것도 내가 골 아파 죽겠는데 왜 너까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심란하게 만들어. 남편의 짜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피식 웃음만 나왔어요. 아니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가맹점까지 운영하는 기업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가맹점 해지 수순을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진상 손님들 많은 무서운 세상이라지만 집단으로 고소 고발을 할 거라고 할 정도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잘못은 아닌 거죠. 적어도 르포 프로그램에서 잠입 취재를 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거야 너희 식구들이 알아서 수습할 일이지.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네. 너희 식구들? 야, 너 진짜 말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너희 식구들이야? 네 식구들이기도 하지. 그 말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와다다 쏘아붙였어요. 네가 언제 나를 식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너 한 번도 나 식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어디서 식구 타령이야? 식구라서 우리 아빠 장례식 상주 자리에 딱 10분 서 있었니? 그 10분 서서 인사 몇 번 하고 너 어떻게 했어? 허리 아프다고 바로 병원 침대 누워서 수액 맞았지? 그리고 시부모의 시동생까지 네 침대 옆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다가 밥 때 되면 장례식장 내려와서 밥 먹고 다시 자취 감추고 그게 식구야? 야, 그때는 내가 진짜 아파서. 놀고 있네. 그리고 식구라면서 나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대출 척척 받아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니? 너는 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도 널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나는 이 이혼 진행할 거야. 만약에 네가 순순히 이혼 안 해주면 소송도 불사할 거니까 그냥 곱게 끝내자.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글쎄 이러더라고요. 나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해준다. 각자 가지고 왔던 것만 가지고 가자.
그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했죠. 어차피 이 인간 빚밖에 없을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 여기저기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러 다니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혼 준비를 하면서 더 기막히고 어이없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아니, 돈 없고 바쁘다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저랑 시장 한번 안 가던 그 인간이 글쎄 꼴에 바람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참 정말 가지가지 한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실수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웃기게 제가 발견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제가 잔소리 하면서 차에 있는 블랙박스 한 번씩은 업데이트도 하고 안에 있는 메모리도 리셋해줘야 된다고 제발 그것 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제 말을 듣나요? 귀뚱으로도 안 듣길래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냥 제가 메모리 꺼내서 리셋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촉이라는 게 무섭죠. 리셋하기 전에 그냥 괜히 한번 메모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가끔 블랙박스에 운전하면서 찍게 되는 예쁜 풍경, 이런 것들이 녹음되고 녹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번 모시고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와 나눴던 대화, 아빠가 흥얼거리셨던 노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영상으로 덮어 씌운 게 아니라면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와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열어보고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 인간이 바람피는 내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확 지워버릴까 하다가 이 모든 게 그래도 언젠가 어디선가 어떤 형식으로든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주었어요. 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변호사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나름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정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니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두 시동생까지 우르르 집에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하다가 제가 온 걸 보고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단체로 저한테 따질 것이 있어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똥 마려운 강아지들처럼 저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살살 기어가는 목소리로 저한테 글쎄 이러는 겁니다. 아가,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많이 서운하게 했지? 그리고 얘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너 없으면 안 되는 앤데 이혼이 웬 말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다 네 마음 한번 돌려볼까 하고 이렇게 다 모였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혼 소식 알렸을 때 제깍게 공기어 다니는 훌륭한 우리 아들 떠나서 어디 잘 살 수 있나 보자 라면서 폭언을 퍼붓고 그 이후로 저를 본 척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하셨나 싶었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늘 사고만 치는 막내 시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던데 우리 형이 원래 좀 사람이 이렇게 멋이 없잖아요. 형수가 좀 더 이해하고 살아요. 한번 이해하고 봐준 김에 끝까지 좀 이해하고 봐줘요. 첫 번째 시동생도 저한테 다가와서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형수,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아서 한번 훅 질렀던 모양인데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가족끼리 좋게 가봅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항이 벙벙해서 혼자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제야 뭔가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아예 번호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변호사와 통화하는 전화는 새로 개통한 번호로 계속 하던 중이었습니다. 즉 기존에 쓰던 전화와 새 전화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친정 가면서 새 전화기를 방에 놓고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로 들어온 변호사의 문자를 본 거였죠. 아버지 친정, 아빠 상속에 관한 문자였습니다.
집히는 바가 없잖아 있어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확한 상속 금액 산정 그리고 세금 그런 것들이 낱낱이 문자에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 자기 가족들을 호출한 거였죠. 제가 기도 막히지 않아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저는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혼 진행할 겁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이 싹 변하면서 글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이혼은 누구 한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절대 이혼할 수 없어. 나 당신 사랑하고 당신이랑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거야. 나 이혼 못해.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나 절대로 당신 놓아주지 않아. 예전 같으면 그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펄펄 뛰었겠지만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재산을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나올 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진행시켰죠. 뭐 결과야 뻔했죠. 바람핀 증거에 그동안 저와 같이 살면서 살림에 기여한 돈보다 자기 집에 빚내서 퍼다 준 돈이 훨씬 많은 게 다 드러났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녹음해 두었던 폭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들의 비아냥, 그 모든 것들이 증거와 참작이 돼서 오히려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법이 이러냐고 펄펄 뛰었지만 법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이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시댁은 한마디로 그냥 망했어요. 너무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다들 제가 받을 유산을 놓고 왜 자기네들이 쓸 계획을 세웠을까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는지 이런저런 계획 세워놓고 사방팔방에서 뭘 잔뜩 질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공기업 다닌다고 뻐겼던 남편은 빚만 잔뜩 진 채 월급도 대부분 차압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도 승진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공기업이 구설수 많은 사람들 은근히 승진해서 배제시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당연히 시동생들 사고친 것도 수습을 못해줘서 막내 시동생은 고소 고발까지 당해 감옥에 갈 위기까지 맞이했습니다. 그제야 다들 제 앞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 귀는 다치고 마음은 차가워진 상태였죠. 절대 그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혼은 성공했습니다. 찌질하게 매달리는 전남편 싹 떼어내고 아빠가 물려주는 재산으로 마음 편하게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들러붙었던 거머리들을 싹 인생에서 걷어내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하고 속 시원할 수가 없네요. 진작 이럴 걸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